오늘 들려드릴 윤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위한 용기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평생을 아들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외면받은 그녀가 73세의 나이에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는 오늘따라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살짝 녹은 눈발이 검은 아스팔트 위로 흩어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무채색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아들 집 현관 앞에 서서 조금은 떨리는 손길로 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73, 내 나이치고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어깨는 무거웠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며 사온 손주 반찬과 작은 선물들이 손에서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된장찌개 재료, 어제 산 장난감 로봇, 우주가 좋아하는 귤 한 봉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내 마음이 행복했었다.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바라보며 우주가 좋아하는 모습이 상상되면서 살짝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우주가 이걸 보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상상만으로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주가 귤을 참 좋아하지. 아들 민석이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니 오늘은 내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줘야지. 그 다짐을 가슴에 품고 몇 번이나 배를 눌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하경의 얼굴이 보였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길 바랐던 기대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은 듯했다.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내 얼굴엔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의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갑작스러운 거절에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다. 갑자기 무슨 말이니, 하경아. 힘겹게 꺼낸 말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뱉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답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곧 오세요. 장모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아, 그랬구나. 하경의 어머니. 그녀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다. 우리 사이가 좀 불편하긴 했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정도인가 싶었다. 뒤이어 큰 키의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이 서둘러 나타났다. 48살 강민석. 내 아들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흘끗 보고는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 장모님 성격 알잖아.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 민석의 냉담한 목소리는 내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가 나보다 장모를 더 배려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내 아들인데,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인데, 무너지는 속을 숨기듯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괜찮은데 그냥 우주 얼굴도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말끝이 흐려졌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민석과 하경은 눈을 마주쳤고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오시면 더 불편해질 거예요. 빨리 가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밖은 여전히 흐리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멀뚱히 선 내 두 어깨가 서서히 움츠러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온 것인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눈앞에선 따뜻한 집안 풍경이 아른거렸다. 손주가 뛰어와 할머니 하며 안기던 모습도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문 앞에서 나는 남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집 안에서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다. 저 웃음소리가 나를 부르는데 나는 한 걸음도 더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덧붙였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현관문은 덜컥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다. 조용히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고개를 숙였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 안귤이 하나 발끝에 대구르 굴러 떨어졌다. 주워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자리였던가. 그리고 코끝이 찡해졌다. 차가운 공기가 뺨에 내려앉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래, 알겠다. 알겠어, 민서가. 그 말은 공원거리 속으로 흩어졌다. 내 두 발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 자식의 집, 그러나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천천히 멀어지며 나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두 손에 쥔 장바구니를 꼭 붙잡은 채 나는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 거리는 분명 내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먼 세상처럼 느껴졌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서 나는 그저 지나가는 이방인일 뿐이라고. 걷다가 문득 발밑에 시선이 멈췄다. 아스팔트 위에 굴러떨어진 귤 한 알이 눈에 들어왔다. 아까 현관문 앞에서 떨어뜨린 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 길바닥에 흩어진 그 귤처럼 내 마음 속에서도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그땐 참 따뜻했지. 50여 년 전으로 기억은 거슬러 올라갔다. 23세 나 윤정수는 남편 박영규와 함께 서울 변두리 작은 교실에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두 교사의 꿈과 희망이 그 작은 교실을 채웠다. 둘은 함께 교직에 몸담으며 힘겹지만 단단하게 살아왔다. 겨울밤 교실 창밖에서 눈이 내릴 때면 따스한 난로 옆에서 아이들 숙제를 채점하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했다. 여보, 우리 민석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지. 그때 남편 영규가 미소 지으며 던진 말이 귓가에 울렸다. 출산 후 아이를 안고 있던 내게 영규는 기쁨에 찬 눈으로 질문했었다. 당연하지. 당신이랑 내가 키우는데 못 될 리가 있나. 그 시절 나는 정말 행복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의 작은 행복은 누구보다 빛났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하나 장만했고 그곳에서 민석과 둘째 민지까지 낳아 키웠다. 꽃이 피는 봄이면 작은 화단에 민석이와 함께 씨앗을 심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을 잘라 내 조각으로 나누어 먹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다 돌아올 때면 따뜻한 미역국과 직접 담근 김치를 내어주며 말하곤 했다. 그 작은 밥상 앞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의 일들을 나누었다. 민석이가 자랑스럽게 받아온 상장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순간들.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젊은 시절의 내 모든 날들은 아이들의 밥상과 새로 산 책가방,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의 응원으로 가득 찼다. 내 삶의 중심은 언제나 아이들이었다. 특히 맞이인 민석은 내 눈에 별처럼 빛났다. 똑똑하고 성실했던 아이,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둘째 딸 민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민석은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어느덧 대기업에 취직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겠다고 당차게 말했었다. 그 모습에서 영규의 젊은 날 모습이 겹쳐 보였다. 결혼하고 첫 집을 장만하겠다며 의욕에 찬 얼굴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민석의 말을 들은 후 영규와 나는 밤새 고민 끝에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다. 남편과 나는 말없이 바라만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민석이를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그 아파트를 보면 늘 남편 영규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가 속삭이는 듯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 앞에서 쫓겨나는 자신을 떠올리며 나는 천천히 눈발이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다. 두 무릎 위엔 장바구니가 무겁게 얹혀 있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이제는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못할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내가 그 아파트 사줄 때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젊은 시절 빛나던 교단의 나날들이 아득하게 스쳐갔다.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설명하던 모습,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 내 아이들을 안아주던 그 따스함까지.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려 하지만 아들의 무심했던 눈빛과 며느리 서하경의 싸늘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니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 내 손등 위로 눈송이가 하나 내려앉는다. 찬 기운 속에서도 나는 고요히 말했다. 마치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하듯이. 여보, 남편 영규야. 나 좀 지켜봐 줘. 나 너무너무 속상하다. 누군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남편 영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있었다면 민석도 달랐을까? 아마 영규는 민석에게 꾸짖음 한마디 없이 그저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런 눈빛만으로도 민석은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이다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니 그곳에는 딸 민지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미국에서 날아온 그 작은 연결고리가 내 가슴을 조금은 덜 아프게 했다.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지의 목소리가 따스하게 귓가에 스며들었다. 엄마, 한국은 춥지. 엄마는 잘 지내지. 그 따스한 목소리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다. 딸이 걱정할까봐 그저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괜찮다, 민지야. 엄만 잘 지내고 있어. 그 말 뒤로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나마 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스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지도 몰랐다. 멀리 있지만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딸의 존재.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아픔을 안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었다. 내 집, 이제는 나 홀로 생활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다. 처음의 실패가 내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차가운 거리 대신 지하철을 타고 가며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다. 손잡이를 꼭 붙잡은 채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민석이가 그땐 어쩔 수 없었겠지. 하경이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첫 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 아들, 내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좌절과 거절보다 더 강했다. 우주가 좋아하는 귤도 새로 샀고, 오늘은 민석이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도 준비했다. 영규는 늘 그것만 있으면 밥새 공기를 뚝딱 비웠고, 민석도 그 맛을 물려받았다. 강남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할 때, 멀리서 며느리 서하경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흐린 겨울 하늘 아래 검정 롱코트를 입은 46세의 하경은 여전히 우아했다. 딱 떨어지는 옷매무새와 단정한 뒷모습은 세련된 도시, 여성 그 자체였다. 나는 반갑게 손을 들어 불러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입가에 커피를 대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통화 중인 상대가 분명 친한 사람일 테지. 목소리가 약간 커진 것이 이쪽으로도 들렸다. 네, 엄마, 어머니, 또 오시겠죠. 아니, 진짜 우리 집이 할머니 쉼터도 아니고. 그 말에 나는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순간 다리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하경은 사람 많은 거리에서 조차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엄마, 솔직히 어머니는 옛날엔 뭐 좀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민석이한테 얹혀 사는 거죠, 뭐. 네. 아, 민석이도 좀 답답해해요. 근데 또 직접 말하면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대신. 말끝을 흐리며 하경은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귓가에서 얹혀 산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울렸다. 그 모습은 분명 따스하던 결혼 초의 그녀와는 너무나 달랐다. 처음 민석이 하경을 데려와 소개했을 때 그녀의 두 눈은 촉촉이 빛나며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었다. 그때의 목소리는 지금과 달리 진심이 묻어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며느리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얼굴에선 피가 가시는 듯한 차가움이 퍼졌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짐이었구나. 그 순간 내 존재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온 내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라니. 민석이가 나를 답답해한다니. 하경은 전화를 끊고 뒤돌아보며 나와 마주쳤다. 당황할 줄 알았지만 서하경은 능청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그려졌지만 그 눈빛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어머님, 오늘은 또 웬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내 입술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어느새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아니, 민석이 얼굴도 보고 우주 간식도 챙겨주려고. 그러나 하경은 피곤하다는 듯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내 말이 그녀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님, 우주 오늘 학원 가요. 저녁에도 학원 가요. 나는 멀뚱히 하경을 바라보다가 겨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도 얼굴 좀 보고 가야지.
애가 보고 싶다고. 하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겉으로는 상냥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가웠다. 알겠어요. 우주도 할머니 보면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요즘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어머님 오시면 조금 곤란해져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복잡하다니, 곤란하다니. 내가 아들 집에 가는 게 그토록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곤란하다니. 내가 뭐 불편하게 했니? 부드럽게 묻고 싶었지만 내 속내엔 서운함이 밀려들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을지도 모른다. 서하경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소리를 낮춰 무심히 대답했다. 이제는 가식적인 미소마저 지워버린 채. 솔직히요. 어머님 계시면 저희 둘이 눈치 보여요.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함을 주는 일이라니. 민석이와 보낸 모든 시간이 내겐 소중했는데 그에게는 아닌 걸까? 민석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경은 이어서 한술 더 뜨며 말했다. 내게는 차갑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었다. 마치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 승자의 여유 같았다. 그리고요, 어머님. 저희 민석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요. 회사 일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도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짓말까지 우리 식구들끼리만 좀 지내고 싶어요. 그 말 끝에 하경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내게 말하는 그 태도가 더욱 서글펐다. 어머님,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저희가 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속뜻은 냉랭했다.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내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꼭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문득 생각했다. 아니야. 민석이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내 아들이 어떻게.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며느리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아무리 가슴이 무너져도, 아무리 눈물이 나도 내 아들을 낳고 키운 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 말이 겨우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린 채 나는 돌아섰다. 서하경의 싸늘한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모든 것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준비했던 반찬들, 손주를 위한 간식들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것 같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고 내 마음도 그 어둠에 잠식되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얹힌 며느리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얹혀 산다. 불편하다. 곤란하다. 그 모든 단어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내 뺨이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도 모르게 흘러내린 그것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남편 영규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있어. 나 왜 이렇게 눈치 받고 살아야 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밤새 뒤척였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민석이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다. 그가 정말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지, 그가 정말 나를 불편해하는지.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번엔 민석이를 직접 만나서. 며칠 뒤 나는 마지못해 또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주를 향한 마음만은 가벼웠다. 이번에는 우주를 위해 직접 담근 생김치, 반찬과 소고기장 조림, 그리고 따뜻한 겨울 옷까지 챙겨왔다. 장바구니 안에는 우주가 좋아하는 생김치와 소고기장 조림, 영규가 좋아했던 방식 그대로 간을 한 멸치볶음도 넣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뜬 목도리도 챙겼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뜬 목도리였다. 떠는 내내 우주의 웃는 얼굴을 생각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서하경이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팔에는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네, 엄마. 저 오늘 백화점 가요. 아, 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엄마가 말한 대로예요. 너무 자주 오셔서 많이 불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애써 들은 채 하지 않았다. 마치 들리지 않는 척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렸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지. 자기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삼켰다. 어쩌면 내가 한 번씩 찾아가는 게 정말 실례였을까? 아니면 내 모습이, 내 행동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까?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불편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올라타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갇힌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비싼 향수 냄새였다. 하경은 일부러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카락을 매만지더니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친정엄마 생신이에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나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의 장모님 생신에 시어머니가 끼어드는 건 분명 예의가 아닐 테니. 그래, 알았다. 그러나 그때였다. 하경이 말끝을 덧붙였다. 마치 오래 참았던 말을 내뱉듯이. 솔직히 어머님 오시면 저희 엄마가 좀 창피해하세요. 아무래도 스타일이 너무 다르셔서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창피하다니. 그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창피한 사람으로 보였구나.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눈시울은 싸늘하게 식었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던 내가 이제는 창피한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경은 그 말이 지나친 줄도 모른 채 문득 웃으며 덧붙였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더 가슴을 찢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마세요. 여기 강남에서 그런 스타일 좀 촌스러워 보여요. 촌스럽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뒤로 움츠러든 어깨는 초라하게 보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교사도 자랑스러운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강남의 화려함 속에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노인일 뿐이었다. 문이 열리자 하경은 쇼핑백을 흔들며 쿨하게 말했다. 그럼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하경이 힐을 신고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내가 촌스럽다고. 그 말은 단순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 내가 소중히 여겨온 가치관 모두를 부정하는 말 같았다. 교사로 살면서 탐욕보다는 검소함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던 내 삶이 그저 촌스러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던가.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가락은 힘이 없었다. 문을 연 것은 다행히 우주였다. 그 아이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반겼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우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내 마음도 잠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이 일찍 퇴근했는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엄마 또 왔어. 그 말에는 반가움보다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신문 너머로 나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준비한 반찬들을 부엌에 내려놓으며 나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환영받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우주와 짧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눈발이 흩날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을 전해야 했다. 민석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니? 수학이 넘어 민석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하경이도 요즘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하다니. 그 말도 가슴을 찔렀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었다. 하경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말들을. 민석아, 엄마가 너희 집에 불편하게 한 거 정말 없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이 메었다. 민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요즘 회사도 힘들고 하경이도 스트레스 많아. 그냥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게 좀 존중해줘. 그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존중. 자신은 존중받지 못하는 가족이 된 걸까? 내가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걸까? 내 아들,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럼 우주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하잖니. 마지막 희망처럼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적어도 우주만큼은 나를 반겨주었으니까. 민석은 짧게 대답했다. 우주도 이젠 학원 다니느라 바빴어. 엄마가 너무 걱정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듯 말을 이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겼다. 그 소리와 함께 내 희망도 끊어진 것 같았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민석아, 엄마는 그저 내가 웃어주기만을 바랬는데
내 눈가에는 뜨거운 피눈물이 흘렀다. 속으로 애써 참고만 있었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가슴 한가득 차올랐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뭐든 다 해줬는데 나는 너희 집에 낄 자격도 없다는 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석이를 품에 안고 밤새 열을 재던 날들, 학교 운동회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행복에 겨워 웃던 그 시절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추억인 것만 같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의미가 이제는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밤하늘에는 차가운 겨울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마저 오늘따라 무심하게 느껴졌다. 저 별들처럼 내 아들도 이제는 멀리서 반짝이는 존재일 뿐. 더 이상 내 품 안에 있지 않았다. 침대 머리맡에는 영규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영규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손을 뻗어 사진을 매만지며 속삭였다. 영규야,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변해버렸어. 말을 마치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나만의 공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가 빈 방안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하늘이 우중충했고 작은 전기난로에서 퍼지는 미지근한 온기도 나의 마음을 덮이기엔 너무나 부족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내 호흡만이 가늘게 들렸다. 긴 침묵 속에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 손끝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엔 남편과 함께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작성했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그러나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땐 민석이 잘 되라고 믿고 준 건데 나는 손끝으로 문서 위를 천천히 쓸었다. 남편 박영규의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사인 옆에 있는 효도라는 작은 메모가 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영규는 항상 그랬다.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항상 의미를 새겨두곤 했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차갑고 쓸쓸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고 간간이 떨어지는 눈발은 무심하게 대지를 덮고 있었다. 그 풍경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듯한 공허함. 그날 밤 나는 작은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 있는 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기색을 느꼈는지 곧바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민지야, 내 오빠네 집 엄마가 못 갈 것 같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불편한 사람인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숨이 턱 막혔다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늘 엄마를 따뜻하게 맞던 사람이 이제는 차갑게 밀어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엄마, 오빠가 그래요? 아니면 하경 옳게.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쓰라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둘 다야. 엄마가 이제는 필요 없나 봐.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격한 숨소리가 들렸다. 말을 잃은 딸이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느껴졌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내 담담한 목소리에 민지의 가슴도 서서히 저려왔을 것이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빙그레 웃었다. 멀리 있어도 내 딸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떨렸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 영규의 절친이자 오랜 친구였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단순히 상담만 받았지만 이제는 실행할 때가 왔다. 변호사님, 예전에 말했던 그 일 진지하게 상의하고 싶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은 내 지난 세월의 기록이었다. 민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서류, 자동차를 준 계약서, 결혼 당시 혼수 비용 내역까지. 윤 변호사는 차분하게 문서들을 넘겨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어머니,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는 법적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한 후였다. 네, 저도 이제는 지치네요.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미소 속에는 영규를 떠올리는 듯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돌려받으셔야죠.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나는 펜을 들었다. 소송 위임장에 천천히 서명하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지는 단단함이 있었다. 서명을 마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는 듯했다. 며칠 후 아들 강민석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며느리 서하경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고 민석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 변호사의 전화였다. 어머니,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을 이기고 지저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내 모습 같았다. 그날 저녁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들 민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뇨, 엄마.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평소의 무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급박함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내 목소리에 묻어났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엄마를 가족으로 안 봤단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엄마, 오해야. 하경이도 그냥. 상황이 제발 취소해줘요. 이전 같았으면 아들의 부탁에 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민석아, 엄마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필요할 때만 부르고 불편하면 내쫓는 그런 대접. 이젠 못 참겠어. 말을 마치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말을 잃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에 대한 답이 있었다. 그게 엄마의 최종 결정이에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그래, 민서가. 엄마도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싶어.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딸 민지가 급히 미국에서 날아와 내 곁을 지켰고, 윤 변호사도 영규의 옛 친구답게 끝까지 나를 도왔다. 며칠 후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 반환, 자동차 소유권 이전, 혼수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는 판결이었다. 판사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공경을 저버린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고 했다. 법정을 나서던 내 손을 딸 민지가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민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래, 이제야 영규 아빠가 잘했다고 말해줄 거다. 내 눈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겨울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다.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영규가 내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같았다. 민지는 내 팔짱을 끼며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도 답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옛 제자들도 만나고,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같이 여행도 가요.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지지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들에게 받지 못한 것을 딸에게서 느낀다는 게 씁쓸하면서도 감사했다. 법원을 떠나는 길, 멀리서 민석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후회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비쳤다. 마침내 나는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73년의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나는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주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다. 젊은 시절 미뤄두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고 영규가 있었다면 함께 가고 싶어 했을 제주도 올레길도 혼자서라도 걸어볼 생각이다. 평생 교단에 서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영어 회화도 배워볼까 한다. 미국에 있는 민지를 만나러 갈 때 쓸모가 있을 테니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게 필요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이제는 차갑지만 아름답게 느껴졌다.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축복처럼. 내일은 유럽 여행 안내 책자를 사러 가볼 생각이다. 오래전부터 동경했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제는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시간이다. 비록 혼자이지만 남편 편영규의 목까지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올 것이다.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윤정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70이 넘은 윤정순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